뭐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겠지는 쉬운 생각으로 하는데 그때 저의 이제 변호인이 내 변호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어차피 해봐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판결인데 그냥 왜냐면 저희들이 드리는 돈도 없는데 네. 몇 년 걸리는 재판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막 어차피 해도 우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되는 딴 일을 좀 하시라고. 오히려 걱정해 막 주시고. 걱정해 주고 막 그런데 아니라고. 아니 왜 당사자가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냐면서 이건 붙어볼 만한 싸움이다. 당신들이 옳다.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답가 넘어갔습니다. 논리에. 헌법재판소 가서 그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당시 노태우 정권 시대인데 절대 이길 리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다. 이건 승리다 막.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니 아직 안 끝났대요. 네. 아니 저기는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거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재판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있다라고 판결해서 그 법이 없어지고 저는 무죄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공론윤리심의위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대중가요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 문학의 대표적 음악평론가 강원. 대중가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구조적인 비평 작업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 비평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화 사전 심의제도 철폐를 이끌어냈던 그는 공연과 음반 기획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 현상에 대한 탐색과 분석으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도발적 문제 제기를 시도해온 강원.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지켜본 우리 대중음악계를 생생하게 돌아보고 대중문화의 발전 지향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직업이 음악 평론가라면 말이죠. 최소한도 뭐 하루라도 음악을 듣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수준은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당연히 음악을 좋아해서 막 평론가가 된 거겠죠. 예. 근데 이것이 또 음악을 듣는 게 직업이 된다는 건 굉장히 또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좀 고통스럽죠. 예. 예. 한국 대중음악 가치를 가장 먼저 인식한 평론가다라는 평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예,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평론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영화 감독이 된 제 국문학과 후배가 스포츠 신문의 연예부 기자였어요. 네. 그때 이제 김현식 씨가 죽었을 텐데 자기의 생전에 김현식 씨는 굉장히 가까워서 이분의 생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음악에 대한 음악 평론이 좀 제 같이 실렸으면 좋겠다. 그럼 음악 평론가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왔냐. 그렇죠. 그랬더니 글쎄 그 부탁하고 싶은 음악 평론가가 그 당시 이제 90대 초반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 형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쓸 것 같다고.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뭐 글 쓸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주문해서 봉투를 하나를 딱 그러는데 제가 어림짐작으로 봐도 한 5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근데 예. 90년 초에 50만 원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또 영화 할 때는 굉장히 가난하니까 그 봉투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글 하나만 눈 감고 쓰면 한 10개월은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 봉투를 제가 넣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미친 듯이 써서 굉장히 꽤 많은 양을 써서 제가 출판사에 보내고 저는 잊었습니다. 네. 왜냐면 또 책이 나올 때까지 뭐 한 몇 달 더 걸리니까요. 예. 근데 책이 아무래도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그때 너무 그때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저희 집에 어떻게 하는지 전화통이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책을 방송사의 PD님들이나 신문사의 기자분들이 본 거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그쪽으로. 평론을 쓰게 된 것이 한 20년을 하게 된 셈이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중가요는 좀 비평의 대상으로 또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참 이상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 건데도 우리 걸 굉장히 비하하는 낮게 평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들을 보면 미국의 대중음악은요 문화면에 실렸어요. 신문사별의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요 우리 대중음악의 기사는 문화면에 못 실리고요 오락면에 실렸습니다. 이미 면 배정에서부터 차별을 한 거죠. 문화 사대주의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우리의 대중음악은 좀 왠지 이것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 혹은 해서는 안 될 것. 만약에 자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어떤 자기 자녀가 뭐 나 가수가 될래, 연주자가 될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의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은 뭐 비평의 대상이기는커녕 네. 그냥 뭔가 진지한 어떤 게 성찰을 거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오랜 적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한류의 중심인데요. 그렇죠. 음악계의 중심인데요. 아, 그럼. 네, 세계의 중심이 됐죠.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비평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해요. 지면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했죠. 네. 신문사나 뭐 잡지사가 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 같은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주례사 비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만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저는 음악계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또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격렬하게 옹호하고 자극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주관주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특히 이게 대상이 예술이기 때문에 예. 가령 이제 어떤 슈퍼스타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뭐 속칭 씹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뭐 이런 잡지에 그러면 이제 그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공격이 되죠. 정말 제가 활동할 때 인터넷이 없었던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아마 악플로 아마 근데 그 당시에도요 어떻게든지 그때는 뭐 이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네. 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집으로 전화 와서 뭐 정말 뭐 딱 전화기를 받자마자 그냥 그야말로 쌍욕을 예. 막 야.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로 맞대응을 하면 네. 이 일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것도 끊으면 안 돼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들어줘야 돼요. 계속 들어주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한 3분쯤 들어주면요. 이 욕이나 비난도 3분을 연수로 하게 되면 더 이상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제풀에 지치게 돼요. 지칠 기미가 있으면 그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 글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예. 본인이 쓰시라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고소하십시오. 아, 예. 법정에서 만납시다 하고 딱 끊어요. 예. 그럼 다시 전화 옵니다. 야, 그거 부부싸움할 때도 필요해요. 새로운 예술적 모색을 시도하지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또 음악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평론을 통해서 재평가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재발견됐던 알려지게 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제 장사익의 음반 같은, 장사익 씨. 장사익 선생 음반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처음에 판소리 하시는 양반처럼 이렇게 그 자켓에 있어서 아마 음반 가게에서도 예. 가요 국악 코너에 안 꽂아놓고 국악 코너에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소리꾼이 나왔나 보다고 그냥 예. 샀습니다. 근데 집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한 대중음악인 맞아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결국은 이제 대중들이 이 음악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호를 보내게 되는 다행이에요. 그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대중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평론을 쓰기 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이렇게 제 아버지 세대는 남진 나훈아를 좋아하시는 세대니까. 네네. 근데 술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남진의 가슴 아프게 같은 노래 이렇게 제가 부르고 용돈 넣고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계 활동이었습니다. 이 리어카로 그 음반을 카세트를 팔던 네. 동네 형이 있었어요. 네. 저는 늘 그 형한테 이제 최신곡들의 그걸 샀는데 자 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하나 사려고 하는데
슬그머니 테이프 하나를 제 교복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넣어주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들어라 오.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뭐지 하고 집에서 또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앞면은 김민기, 뒷면은 한대수의 노래를 예. 빼곡 넣어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뭐 금지당한 사람들이란 걸 몰랐고 그냥 모르는 신인 가수인가 보다라고. 그런데 제가 듣던 노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때 막 혜은이에 열광하고 그때 혜은이가 세상 한강도. 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라는 생각이 정말 마치 전기가 그냥 감진된 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까불고 학교 가서 다 들고 듣다가 이제 스승한테 걸려가지고 너 이러다가는 너 정말 너는 아무리 학생이라도 끌려간다. 도대체 이거 어디서 생겼냐? 뭐 길 가다가 주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졌어요. 네. 어떤 그 김민기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의 한대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껄렁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대조적인 그 두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그게 제가 아마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그 애정을 크게 깊게 가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책을 내셨어요. 네. 음악사의 주목을 받을 만한 역사적 장면에 초점을 맞추셨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너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만이 좀 이상한 편협함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나머지 음악은 굉장히 뭐 비천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우리 음악만 듣는 사람도 우리 것만 듣고 나머지는 뭐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저런 거 듣나 보다라고 네.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 음악은 우리가 편의상 장르를 나누는 것이지 그 모든 음악들이 음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시대의 경계도 넘어서 어떤 순간이 이제 글자 그대로 제 책 제목처럼 그 음악사에 있어서의 전복과 반전의 순간인가. 뭔가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 뭔가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잉태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재즈가 처음 출현하는 순간. 네. 로큰롤이 처음 출현하는 순간. 오늘 강의도 했습니다만 5,000년의 한국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윤심덕이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이 순간에 어떤 그 음악사적인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변혁이 일어났나, 그들의 의도와 다른 어떤 반전의 어떤 그 의미가 발생됐나 쭉 추적하는 일련의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을 이제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전복과 반전의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음식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 예. 사람들이 이게 음식책인 줄 알고 야 전복은 알겠는데 반전은 뭐냐? 반전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그렇게 물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강원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대 후반에 영화에 굉장히 몰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당시에 정말 굉장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파업전야. 예, 이거 어떤 영화였나요? 그때가 이제 막 노동 운동이 막 전국에서 이제 노조의 그 투쟁이 이제 엄청나게 될 때고 거기 땅에 제일 많은 인구가 노동자 계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공장을 배경 그 블루 컬러 노동자들의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는 일단 그 세계를 그 삶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한 1년 동안을 전부 조를 나누어서 부평공단, 뭐 구로공단 공장에 가서 그냥 계속 취재하고 같이 살고 뭐 숙식을 같이 했어요. 예, 숙식도 같이 하고 뭐 그들이 이제 무슨 이렇게 그 뭐 파업하면 거기 가서 우리도 같이 뭐 노래 앉아있고. 부르고 앉아있고 밥해서 같이 먹고 이제 뭐 그런 일단 생활을 같이 한 1년을 했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났는데 예. 1년 동안 이제 취재하는 동안에 그 공장이 폐쇄가 됐어요. 공장 문을 갖다 강제적으로 네. 이제 위장 폐업을 한 겁니다. 야, 이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출연해 주시고 네. 그분들이 한 몇 달을 이제 쉬셨지 않습니까?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다 이렇게 살이 뽀얗게 올라가지고
옷을 입혔는데 전혀 노동자의 느낌이 안 나요. 안 나시는 거예요. 벌써 그 3달 동안에. 그래서 실제 노동자 역은 우리 영화 스태프들이 좀 딱 봐도 다 못 먹어가지고 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노동자 역은 다 우리 영화 스태프들이 하고 네. 부사대라 그러죠. 그 용역 깡패 이제 이 사측 임원은 다 노동자들이 하고 하는 굉장히 야.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알고 보면 100명이 매일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같이 숙식하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아마 그런 진실성이 좀 그 당시에 시대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통했고 진짜 정말 한 50만 명이 넘는 네.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주눅들지 마라 외로워도 마라 그 모든 슬픔 털어버려라 노동자의 길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당국의 주목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잡혀간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음반을 내거나 영화를 만들면 발표하기 전에 먼저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이 심의지 사실상 금열이죠, 금열. 맞아요. 네. 금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 지시가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 바꿔. 그거 삭제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른바 심의 필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은 음반으로 팔 수가 없고 영화는 극장에 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젊은 혈기로 볼 때 이 영화법의 4조 12조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 21조의 위반이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찍어서 우리 마음대로 틀겠다. 그래서 그냥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됐죠. 근데 이제 물론 저 앞에도 그런 선배들이 잡혀간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겠지는 쉬운 생각으로 하는데 그때 저의 이제 변호인이 네 변호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어차피 해봐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판결인데 그냥 왜냐면 저희들이 들인 돈도 없는데 네. 몇 년 걸리는 재판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막 어차피 해도 우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돈이 되는 딴 일을 좀 하시라고. 오히려 걱정해 막 주시고. 걱정해 주고 막 그런데 아니라고. 아니 왜 당사자가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냐면서 이거는 붙어볼 만한 싸움이다. 당신들이 옳다.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답가 넘어갔습니다. 논리에. 헌법재판소 가서 그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당시 노태우 정권 시대인데 절대 이길 리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다. 그냥 승리다 막.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니 아직 안 끝났대요. 네. 아니 저기는 기대할 게 없다니까 했는데 정말로 거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와. 재판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있다라고 판결해서 그 법이 없어지고 와. 저는 무죄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중음악 분야의 사전 검열 폐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음악인들도 함께 했는데요.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영화법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연루돼서 음악 쪽에서도 한 사람 걸려 들어왔습니다. 누구예요? 정태춘 선배님인데요. 네네네. 이분도 이제 난 금년 안 받고 이제 판을 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연 이제 음악 쪽도 같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런 그 사전 심의라는 이름의 검열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몇 번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자체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자체 검열. 자체 검열이요. 이거 하면 또 걸리겠지? 결국은 스스로가 자신의 상상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사회 전체의 상상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정없이 갉아먹는 거죠. 네. 이제 30년 가까이 그 대중음악계를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대중음악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한국인이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팬클럽이 생기고 맞아요. 거기서 월드 투어를 하고 상상치도 못해. 이건 저는 제 생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아바의 노래가 있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파시즘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보면 거기도 우리 아이돌 스타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인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풍요롭게 다양한 음악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금 음악 산업은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한 두 개의 메이저 레이블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구조로 가고 하물면은 이런 회사들이 방송국까지를 지배하려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은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룰을 독식하는 게임은요, 꼭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미디어들이 좀 더 각성해야 된다. 미디어들이 눈앞의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그 장르를 대중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다양성들이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네. 지금 맞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신 네. 말씀이신데 음악이나 영화 일을 하시다 보면 저 후배들이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그러죠. 특히 저한테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저희 시대는 저는 참 지금 청년들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빈곤의 끝자락 세대면서 풍요의 처음을 맛본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 있었고 뭐 쉽게 말하면 웬만한 대학 나오면 취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몰아넣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이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청년의 시대로 지금 네. 너무나 큰 상처를 자기 부모,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 또 기성세대로도 받고 이미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채 이제 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 과연 먹고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전부 막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이런 쪽으로 몰려. 물론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겠다. 이거는 정말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데서 만약에 예술을 하겠다, 뭐 음악을 하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너 정말 하고 싶냐? 하고 싶다면 10년만 해라. 10년만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그 주변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악착같이 이용하면서 버티며 10년을 버텨라. 그리고 안 되면은 그때 포기해라. 어설프게 하다가 한 3, 4년 해보다가 거기서 그만두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10년을 팔면요. 이른바 스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네. 정말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방법도 찾아지겠죠. 네. 주변 사람들이 또 이끌어주는 사람도 좀 생겨요. 맞아. 그럼요. 한 분의 예. 10년 쉬운 거 아니죠. 네. 오늘 참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정도로 아쉬움이 남네요. 열정과 소신으로 살아온 자체가 마치 한편의 영화나 또는 음악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지나온 우리 시대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중문화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참의 토크엔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